이런 구닥다리 상자 당장 내다 버려라. 어디 내 칠순 잔치 분위기를 다 망치려고 들어? 시어머니 김선영이 제가 밤잠 설쳐가며 준비한 자개함을 하객들 앞에서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선 내연녀 신유리의 손을 꼭 잡고는 보란듯이 웃으며 소리치더군요. 다들 똑똑히 보세요. 대형 병원 원장인 우리 유리 양이 진짜 내 며느리감이지. 남편 강태호 역시 제 가슴에 이혼 서류를 툭 던지며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배경도 없는 조강지처는 이제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아. 제발 눈치껏 좀 꺼져주지 그래. 하객들의 비웃음 소리 속에서 저는 구겨진 이혼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오늘 내다버린 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당신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는 그 회사. 내일 아침이면 먼지 하나 남지 않게 공중분해 시켜줄게. 시어머니의 화려했던 칠순 잔치가 어떻게 피눈물 나는 장례식으로 변하게 될지 그 처절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급 호텔 연회장의 공기는 화려한 조명과는 다르게 체이주의 폐부를 찌르듯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했지만 그 아래 서 있는 체이주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짙고 어두웠습니다. 체이주는 지난 한 달 동안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번 칠순 잔치를 위해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시어머니 김선영이 좋아하는 메뉴를 고르기 위해 전국을 돌고 수백 명에 달하는 하객들의 명단을 직접 확인하며 좌석 배치도 하나까지 체이주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사가 시작되자 체이주에게 허락된 자리는 가족석이 아닌 입구 근처의 안내 데스크였습니다. 한복 치마 끝자락을 조심스럽게 움켜쥐며 서 있는 체이주를 본 하객들은 그녀가 강성건설의 며느리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가벼운 눈길만 던지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행사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경쾌한 음악이 흐르자 하객들의 시선은 일제히 중앙 무대 쪽으로 쏠렸습니다. 남편 강태호가 나타났지만 그의 곁에 선 사람은 조강지처인 체이주가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여성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와 세련된 단발머리, 그리고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강태호의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태호가 신유리의 어깨를 더욱 밀착시켜 감싸 안으며 하객들에게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연회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만천하에 공표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체이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고른 꽃장식과 자신이 예약한 음악 속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체이주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가족석 근처로 다가가자 시어머니 김선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선영은 체이주가 내민 정성 어린 자개함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테이블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김선영이 화려하게 보석이 박힌 부채를 펼쳐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구닥다리 상자는 어디서 주워온 거니? 내 칠순 잔치 분위기 다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체이주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직접 장인에게 부탁해서 수개월 동안 공들여 제작한 자개함이에요. 안에 어머니 건강을 기원하는 귀한 보석도 담았습니다. 김선영이 코방귀를 뀌며 옆에 서 있던 신유리가 내민 명품 쇼핑백을 낚아챘습니다. 됐고
우리 유리 양이 가져온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좀 봐라. 역시 배운 애들은 보는 눈부터가 다르다니까. 이런 게 진짜 선물이지. 신유리가 김선영의 어깨를 친근하게 주무르며 상냥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의 우아한 기품에는 이 정도는 돼야 어울리죠. 제가 외국 학회 나갔을 때 어머니 생각나서 특별히 공수해 온 거예요. 강태호가 흐뭇한 표정으로 신유리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채이주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채이주, 넌 거기 서 있지 말고 가서 손님들 와인이나 더 챙겨라. 눈치 없게 가족들 즐거운 시간에 끼어들지 말고 저쪽 구석으로 가서 일 좀 해. 채이주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10년간 강성건설의 꾸준 일을 도맡으며 지켜온 자리가 단 한 명의 외부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무르익자 강태호는 아예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가 장례를 정돈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신유리가 꽃처럼 화사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하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강성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는 신유리 원장이 운영하는 대형 의료재단과 전략적인 합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자 강태호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신유리 양은 앞으로 강성건설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어 저와 함께 미래를 그려갈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다들 축하해 주십시오. 채이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남편이 대놓고 불륜을 공식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가시가 되어 채이주의 몸에 박혔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채이주에게 강태호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채이주의 가슴에 서류를 툭 던지며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이미 서명 다 해놨으니까 너도 도장 찍고 내일 바로 이 집에서 나가라. 무능하고 배경도 없는 조강지처는 이제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아. 채이주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와 위자료 포기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강태호, 당신 지금 미친 거야? 어떻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당신 식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래? 강태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미친 건 10년 동안 네가 우리 집 브레인이라도 된 양 착각하고 산 너지. 넌 그냥 일 잘하는 머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이젠 유능한 파트너가 필요해. 신유리가 조용히 다가와 채이주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비릿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속삭였습니다. 채이주 씨, 나 지금 태호 씨 아이 가졌어요. 이미 내 뱃속에 강성건설 후계자가 자라고 있다고요. 어머니가 이미 지분도 나한테 넘겨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신유리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채이주의 손바닥에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꼴사납게 버티지 말고 몸값 조금이라도 쳐줄 때 조용히 꺼져주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요?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디서 안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어. 채이주는 사진 속의 작은 점을 보며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김선영 역시 이 상황이 즐거운 듯 와인 잔을 높이 들며 신유리와 건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이 비틀거리는 채이주의 앞을 가로막으며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내 친정 부모가 남긴 그 땅, 지금 우리 강성건설 신규 사업 담보로 묶여 있는 거 알지? 그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어. 김선영이 최이주의 한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험악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그 땅 공매로 넘겨서 너희 부모님 무덤까지 싹 다 밀어버릴 줄 알아라. 어디 근본도 없는 게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내려고 들어. 최이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최이주의 헌신뿐만 아니라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까지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최이주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를 키우기 위한 도구로 쓰고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먹잇감이 나타나자 가차없이 버리려는 것이었죠. 연회장 안은 환호성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최이주에게는 그 소리가 악마들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최이주는 손에 쥔 이혼 서류와 초음파 사진을 구겼습니다. 슬픔은 이미 분노의 불길에 타버려 재조차 남지 않았고 오직 서늘한 복수심만이 심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이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 밖에는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최이주는 빗속에 서서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쌓아 올린 강성건설의 성벽을 제 손으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겠노라고 말입니다. 빗물에 젖은 최이주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하드디스크의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강태호와 김선영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탈세와 비자금 조성, 그리고 온갖 불법적인 로비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강성건설이라는 거대한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최이주는 차에 올라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세차게 때렸지만 희주의 손가락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회사, 내일 아침이면 먼지 하나 남지 않게 해줄게. 당신들이 버린 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 회사의 목숨줄이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지. 최이주가 전송 버튼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주요 일간지, 사회부 기자들에게 예약 전송을 마친 최이주의 입가에 처음으로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미 무너져 내리는 강성건설의 잔해와 절규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강성건설의 화려한 칠순 잔치는 이제 곧 그들의 장례식으로 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이주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어두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내일 아침 태양은 시댁 식구들에게 가장 잔혹한 빛을 비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성건설 본사 건물은 평소와 다른 기괴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리 통창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여느 때처럼 눈부셨지만 그 빛 아래에서 신문을 펼쳐든 직원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이미 최이주가 예약 전송해둔 폭로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었고 강성건설의 비자금과 탈세 의혹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며 거센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최이주는 조용한 오피스텔 방 안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며 자신이 쏜 화살이 적진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보았던 화려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최이주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이주는 서류 가방에서 지난밤 미리 준비해둔 법정 문건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강성건설이 최이주의 친정 부모님 땅을 담보로 잡을 때 최이주가 법무팀장의 권한을 교묘히 이용해
삽입해둔 특별 조항이 담긴 계약서였습니다. 최이주가 서류를 스캔하며 곁에 있던 담당 변호사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표이사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 가치가 훼손될 경우 담보 제공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지금 바로 효력 발생 통보하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안경을 고쳐 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이주 씨가 미리 손을 써두신 덕분에 이 땅은 강성건설의 파산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회수될 겁니다. 상대 측에서 소송을 걸어와도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어막을 쳐두셨네요. 최이주는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뱉었지만 그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태호는 침실에서 쏟아지는 전화벨 소리에 정신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주가 급락과 압수수색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본 강태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강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최이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강태호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비싼 화장품 병을 벽으로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최이주, 너 잡히기만 해봐. 그냥 안 둬. 옆에서 자고 있던 신유리가 요란한 소리에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신유리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이야? 태호 씨, 무슨 일 있어? 사람 잠도 못 자게. 강태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휴대폰을 신유리의 코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주식 다 박살났어. 네가 말한 그 병원 자금줄도 위험해질지 모른다고. 신유리는 강태호의 말에 잠이 확 깨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단숨에 휴대폰을 뺏어들었습니다. 신유리가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날카롭고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병원 확장 자금 지원해주기로 했잖아. 강성건설이 망하면 내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건데? 태호 씨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강태호는 신유리의 다급한 추궁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 김선영이 이미 TV 앞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손에 든 찻잔이 바들바들 떨리는 줄도 모른 채 화면 속 강성건설 로고를 쳐다봤습니다. 김선영이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그 순하던 희주가 어떻게 이런 짓을. 우리 회사가 왜 압수수색을 당해? 최이주는 강성건설의 핵심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이주는 지난 10년 동안 그들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강태호가 저질러온 공금 횡령과 신유리 병원의 부실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최이주가 수화기를 고쳐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강 상무가 신 원장 병원 빚 갚아주려고 사장님들 드릴 대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채권 확보하시고 강성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정지하세요. 전화를 받은 협력업체 사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최 팀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강 상무 그 자식이 우리 고열을 짜내서 상간녀 빚을 갚았다고요? 내가 그 인간을 믿고 어제 칠순 잔치까지 가서 축하해줬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최이주가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이미 사장님 개인 메일로 보냈습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믿습니다. 강태호는 급한 대로 신유리의 병원 인맥을 동원해 자금을 융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유리의 병원은
이미 수차례의 의료사고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썩어 문드러진 압류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강태호가 병원 회계 장부를 검토하다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유리, 너 나 속였어? 내 병원 빚이 왜 이 모양이야? 이게 무슨 병원 원장이야. 그냥 사채업자들 먹잇감이지. 쫄딱 망해가는 병원이었잖아. 신유리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강태호를 쳐다보며 비웃음을 섞어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는 태호 씨는 강성건설 상무라더니 와이프 하나 통제 못해서 회사 이 꼴 만들어? 나 원망할 시간에 가서 최이주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빌기나 해. 두 사람 사이에 달콤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서로를 뜯어먹으려는 굶주린 짐승들의 으르렁거림만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성건설 본사 로비는 분노한 주주들과 협력업체 직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선영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희주 명의로 가입된 고액 적금과 보험을 해지하려 은행을 찾았습니다. 김선영이 은행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고압적인 자세로 소리쳤습니다. 이거 우리 며느리 이름으로 된 건데 내가 시어머니니까 당장 해지해서 현금으로 줘. 급한 일이니까 토 달지 말고 빨리 처리하란 말이야. 창구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계좌들은 어제 저녁에 이미 예금주 본인에 의해 지급 정지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인출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묶여 있습니다. 김선영이 은행 창구를 손바닥으로 쾅쾅 내리치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악을 썼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 계좌 내 돈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당장 지점장 불러와. 한편 최이주는 강성건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던 블루시티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최이주가 로펌 시절 인맥을 통해 직접 특허를 등록해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의 주인은 강성건설이 아니라 최이주가 설립한 개인 법인이었습니다. 최이주가 특허청 공문을 확인하며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들이 내 능력을 우습게 본 대가는 아주 비쌀 거야. 설계도도 기술도 없는 빈 껍데기 회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최이주는 강성건설 측에 기술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발송하며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매듭을 단단히 묶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팀이 강성건설 본사에 들이닥치자 신유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안위를 챙겼습니다. 신유리는 강태호와의 불륜 사실이 수사에 방해가 될까봐 미리 준비해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강태호의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유리가 자신의 병원 집무실에서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태호가 내 병원에 투자한 돈은 정당한 사업 파트너로서 준 거예요. 그 돈이 회사 돈 횡령금인지 제가 알게 뭐죠? 전 피해자니까 모든 책임은 강태호에게 넘기세요. 강태호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배신감에 몸을 떨며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자신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강성건설의 주가는 하한가 잔량이 수백만 주가 쌓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김선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문 앞에 붙은 압류 통지서들을 보며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최이주는 어둠이 내린 강변에 차를 세우고 멀리 보이는 강성건설 건물의 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했던 그들의 왕국이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이주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늘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뺏으려 했던 내 부모님의 땅 위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끝까지 지켜봐 줄게. 용서는 죽어서나 빌어. 그때 최이주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강성건설의 부실 채권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주인공은 블랙홀딩스의 권도윤 대표였습니다. 최이주의 눈앞에 15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달라며 울먹이던 어린 청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권도윤의 자금력이 강성건설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이주는 비로소 길었던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의 시동을 켰습니다. 사상 누각처럼 위태롭던 시댁의 왕국은 이제 거대한 자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풍은 이제 막 상륙했을 뿐이고 시댁 식구들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몰락뿐이었습니다. 강성건설 본사 대강당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강성건설 오너 일가에게는 단두대 아래에서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극한의 공포가 몰아쳤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행사장 내부는 성난 주주들의 거친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마치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약고 같았습니다. 강태호는 며칠 밤을 꼬박 지새운 듯 벌겋게 충혈된 눈을 가리기 위해 애써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책상 밑으로 숨긴 손은 멈추지 않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김선영은 여전히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지만 초조한 듯 연신 실크 손수건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내며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지자 강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호는 장내를 진정시키려는 듯 헛기침을 몇 번 내뱉더니 억지로 비장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최근 우리 회사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은 모두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우리 강성건설은 신유리 원장이 이끄는 대형 의료재단과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으니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강태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강당 안을 가로질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 남자에게 쏠렸고 남자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와 강태호를 뚫어질 듯이 응시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강태호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외쳤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는 관계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신성한 자리야. 경비원들은 뭐하고 있어? 당장 저 무례한들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남자는 강태호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강태호의 턱 밑까지 들이밀며 나직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블랙홀딩스 대표 권도윤입니다. 오늘 아침부로 강 상무와 김 회장님의 지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을 확보했으니 이제부터 이 회의의 주도권은 제가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고 김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집안 주식을 누가 당신한테 팔았다는 거야.
당장 저 사기꾼을 경찰에 신고해. 어서. 권도윤은 김선영의 악다구니를 가볍게 무시하며 수행원이 건네준 태블릿을 강당 벽면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화면 위로는 강태호가 신유리의 부실한 병원 빚을 갚아주기 위해 소액 주주들의 배당금을 가로채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권도윤이 화면 속의 숫자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강 상무가 범죄 수익으로 지분을 유지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현 시간부로 두 분의 의결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박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유리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벽면을 타고 슬금슬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도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신유리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권도윤이 도망치려던 신유리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내며 소리쳤습니다. 신유리 원장님,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시는 겁니까? 당신이 과거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던 시절에 환자들 차트를 조작해서 병원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도망쳤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신유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안색이 하얗게 질려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신유리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애를 썼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어내는 거예요? 난 당신 같은 사람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요. 사람 잘못 봤어. 권도윤이 안경을 고쳤으며 신유리의 숨통을 조이듯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처음 보시겠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을 때 저는 이름도 없는 꼬맹이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사실 권도윤이 강성건설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권도윤의 아버지가 신유리의 강교한 계략에 빠져 횡령범으로 몰렸을 때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등을 돌렸지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부 변호사였던 최희주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권도윤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주었습니다. 나레이션이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듯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어린 권도윤에게 최희주는 법전 뒤에 숨은 권력자가 아니라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끌어올려준 단 하나의 구원자였던 것이죠. 권도윤은 그때의 은혜를 갚기 위해 월스트리트에서 거물이 되어 돌아왔고 희주가 버려지는 순간만을 기다렸다가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때 강당 연문이 천천히 열리며 드디어 주인공 최희주가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희주는 권도윤의 곁에 서서 단상 위에 있는 강태호와 김선영을 마치 벌레를 보듯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최희주가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전환하자 신유리가 강태호를 속이기 위해 은밀하게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대형 화면 가득 쏟아졌습니다. 최희주가 마이크를 잡고 강당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신유리 씨가 가졌다는 아이 사실은 임신 초기 증상도 없는 가짜였다는 거 다들 모르셨죠? 여기 산부인과 검진 기록과 두 사람이 공모한 파렴치한 대화 내용이 다 있습니다. 화면에는 신유리가 강태호에게 이 바보 같은 늙은 여우 지분만 뺏으면 우리 세상이야라고 보낸 문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자신이 그토록 믿고 아끼던 의사 며느리가 자신을 늙은 여우라고 비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김선영이 신유리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으며 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너 인연. 감히 날 속여? 내 아들 아이를 가졌다고 나를 엄마처럼 따르더니 내가 너한테 준 그 비싼 보석들 당장 내놔. 이 사기꾼아. 강태호 역시 신유리가 자신을 이용해 병원 빚을 탕감하려 했다는 적나라한 대화 내용을 보고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호가 신유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며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유리, 이 사탄 같은 년아, 네가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내 돈, 우리 회사 돈 다 어디다 빼돌렸어? 당장 말해. 신유리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로 소리를 지르며 강태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몸싸움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야유를 퍼부으며 강태호의 해임을 목청껏 요구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강당 안으로 들이닥쳐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강태호와 신유리의 팔을 붙잡아 연행하려 하자 김선영은 최이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희주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태호 아범마는 살려다오. 우리 회사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니. 최이주는 김선영의 주름진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며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김선영 씨. 당신들이 제 친정 부모님 무덤까지 밀어버리겠다고 했던 말. 이제 당신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아서 그 비참함을 직접 겪어보세요. 그게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는 김선영의 처절한 비명이 강당 복도 끝까지 가슴 시리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이주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주인이 바뀐 의사봉을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단상을 3번 내리쳤습니다. 최이주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주주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 시간부로 강성건설 경영진 전원을 해임하고 회사의 자산 매각 및 청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피해를 보신 주주분들께는 블랙홀딩스와 협력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그 순간 보건복지부 조사관들이 들어와 신유리에게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사 면허 정지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신유리는 경찰차에 타기 직전 통지서를 받아들고는 미친 사람처럼 껄껄 웃다가 이내 통곡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댔습니다. 최이주는 권도윤과 깊은 눈빛을 교환하며 지난 10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판도는 완벽하게 뒤집혔고 시댁 식구들의 화려했던 왕국은 차가운 아침 안개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지만 최이주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성건설을 무너뜨린 주역이 최이주라는 사실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지는 동안 최이주는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권도윤이 마련해준 블랙홀딩스의 개인 집무실에 머물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평소보다 훨씬 넓고 자유로워 보였고 최이주는 책상 위에 놓인 전략 고문 임명장을 가만히 손끝으로 훑으며 낯선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 찾아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산으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권도윤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를 들고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들어왔습니다. 권도윤이 찻잔 하나를 최이주의 앞에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최이주 씨, 이제 이곳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든든한 요새가 될 겁니다. 강성건설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당신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증명할 차례가 온 것이죠. 최이주가 찻잔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권도윤을 바라보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권 대표님 덕분에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이름을 다시 찾은 기분이라 아직도 모든 게 꿈처럼 느껴지곤 하네요. 권도윤이 안경을 고쳤으며 창가로 걸어가 노을이 지는 도심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5년 전 당신은 제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권도윤이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나레이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권도윤의 기억 속에 깊이 박힌 15년 전 그날로 안내했습니다. 당시 시부 변호사였던 최이주는 초췌한 행색으로 법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울고 있던 어린 권도윤을 우연히 발견하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권도윤의 아버지는 믿었던 동업자의 강교한 계략에 휘말려 거액의 횡령범으로 몰려 구속된 상태였고 돈도 백도 없는 가난한 고등학생에게 법은 너무나도 차갑고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최이주는 퇴근 시간도 잊은 채 산더미처럼 쌓인 먼지 낀 서류 더미 속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며 상대방이 교묘하게 조작해둔 회계장부의 허점을 찾아내어 결국 아버지의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어린 권도윤에게 최이주는 단순히 법을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자신을 끌어올려준 단 하나의 구원자이자 진짜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권도윤이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며 최이주를 향해 다시 몸을 돌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아마 공중분해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 도움을 미안해하지 마시고 이 기회와 자본을 마음껏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이주는 권도윤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이주가 서류 가방에서 강성건설의 핵심 자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꺼내 책상 위에 펼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이 호의에 보답하도록 할게요. 강성건설의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골라내어 제가 꿈꾸던 진짜 회사를 세울 계획입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강성건설의 기술력과 우수한 인재들을 흡수하기 위한 이른바 트로이 목마 작전을 구체화하며 전략회의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화려한 상무실을 잃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강태호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신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호가 퉁퉁 부은 눈으로 연신 창밖의 기척을 살피며 다급한 목소리로 수화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유리야, 나 지금 정말 미칠 것 같아. 사채업자들이 벌써 고시원 앞까지 들이닥친 것 같단 말이야. 내 병원에 잠시만 숨겨주면 안 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유리의 목소리는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신유리가 가방에 짐을 챙기는 듯한 다급한 부스럭 소리를 내며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강태호 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 병원은 벌써 압류 딱지가 붙어서 나도 쫓겨나게 생겼어.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 만나서 내 커리어까지 종치게 생겼는데 어디서 염치 없이 전화를 해? 신유리는 강태호의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리고 어두운 오피스텔 방 안에서 위조 여권을 만들어준다는 브로커와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신유리가 탁자 위에 마지막 남은 비상금 뭉치를 밀어넣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브로커를 다그쳤습니다. 이 돈이면 확실한 거 맞죠? 내일 당장 비행기 탈 수 있게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놔요.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라고요. 알겠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브로커가 돈다발을 세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원장님. 저희가 이 바닥에서 하루 이틀 일한 사람들도 아니고 내일 아침이면 당신은 이 나라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신유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브로커들은 이미 최이주의 지시를 받은 조력자들이었고 그녀가 건넨 마지막 희망은 사실 그녀를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이주는 강성건설이 마지막까지 생명줄처럼 매달리고 있던 신도시 프로젝트의 입찰권을 따내기 위해 HJ 솔루션이라는 법인을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최이주가 구청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며 새롭게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의 빳빳한 촉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햇빛에 비추어 보고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최이주,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야. 넌 더 이상 누군가의 소모품도 이름 없는 그림자도 아니야. 그때 멀리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색의 김선영이 최이주를 발견하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김선영은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위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외투를 걸치고 최이주의 앞을 가로막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김선영이 최이주의 구두 끝을 붙잡으며 눈물 범벅이 된 목소리로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희주야, 내 새끼 희주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노망이 나서 그랬던 거니 제발 한 번만 받아오. 그 친정 땅 담보 잡은 거 그것만이라도 풀어주면 안 되겠니? 그거 없으면 우리 아들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다. 최이주가 김선영의 더러워진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선영 씨, 제 부모님 유산인 땅을 담보로 잡고 무덤까지 밀어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행세를 하시는 건가요? 전 더 이상 당신의 일꾼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김선영이 시멘트 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통곡했지만 최이주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권도윤의 차에 올라타 매몰차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권도윤이 최이주의 가늘게 떨리는 손을 살며시 덮어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이나 자비를 볼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HJ 솔루션의 당당한 대표로서 당신이 꿈꾸던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최이주는 권도윤의 따뜻한 손길에 참아왔던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강인한 눈빛으로 차창 밖 도로를 응시했습니다. 최이주는 HJ 솔루션이 추진할 첫 번째 프로젝트인 치유의 도시 설계도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것은 강성건설이 그토록 탐냈던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최이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밝힐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나레이션은 HJ 솔루션 사무실의 불빛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활기찬 풍경을 비추며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복수의 꽃이 얼마나 단단하고 향기로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이주는 권도윤과 함께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과거의 상처를 하나둘씩 깨끗이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가짜 여권을 들고 해외 도피를 꿈꾸며 공항으로 향하던 신유리와 지하고시원 방에서
사채업자의 발소리에 떨고 있던 강태호의 머리 위로는 이제 곧 몰아칠 거대한 법의 심판이라는 시커먼 먹구름이 아주 낮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찾은 자와 끝없는 절망으로 추락하는 자의 운명은 그렇게 한 장의 사업자 등록증과 한 통의 긴급 체포 영장 사이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신축 빌딩의 외벽에는 HJ 솔루션이라는 세련된 로고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강성건설의 그늘 아래서 이름도 없이 숨죽여 일하던 전략기획실 직원들은 이제 최이주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활기찬 발걸음으로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최이주는 신사옥 로비에 들어서며 자신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직원들에게 여유로우면서도 기품 있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가볍게 목을 숙여 화답했습니다. 오늘은 강성건설이 실패했던 신신도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단독 사업자 선정을 축하하고 최이주가 올해의 여성기업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개업식 행사장 안은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최이주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으며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최이주는 과거 칠순 잔치 때 입었던 낡고 초라했던 한복 대신 순백의 실크 수트와 세련된 보석 장식으로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여성 리더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중견 건설사 대표가 최이주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네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성건설이 놓친 기회를 이렇게 완벽하게 살려내시다니 역시 업계의 숨은 보석이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보는 눈이 참 대단하십니다. 최이주가 가볍게 술잔을 맞부딪히며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준비된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고 이제부터가 HJ 솔루션이 보여줄 진짜 실력의 시작이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무대 위로 올라간 최이주는 올해의 여성기업인상 트로피를 두 손으로 거머쥐고 수많은 관중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수상 소감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최이주가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감정에 잠시 북받친 듯 하면서도 또렷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정직한 자본과 기술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이름으로 당당히 선 이 자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최이주의 눈에는 객석 맨 뒷줄에 서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권도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최이주는 트로피를 든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지난 10년간 시댁에서 당했던 멸시와 수모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최고의 카타르시스와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최이주는 권도윤과 함께 빌딩 옥상에 마련된 정원에서 오붓하게 샴페인 잔을 나누며 잠시 동안의 평온한 휴식을 즐겼습니다. 권도윤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최이주에게 건네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작은 축하 선물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인데 당신의 시간이 이제부터 가장 가치 있게 흐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이주가 상자를 열어 영롱하게 빛나는 시계를 확인하고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권도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권 대표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훨씬 더 험난했을 거예요.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따뜻하게 얽히며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고 복수라는 차가운 목표 뒤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온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같은 시각 영광스러운 환희로 가득한 HJ 솔루션과는 대조적으로 강태호는 도시 외곽의 낡고 눅눅한 여인 숙방에서 컵라면으로 간신히 허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TV 화면 속에서는 최이주가 화려하게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흘러나왔고 강태호는 젓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 속의 전 아내를 증오 서린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강태호가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를 TV를 향해 내던지며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이주, 저 독한 년, 내 돈, 내 회사 다 뺏어가서 저렇게 혼자 잘 살아?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야 했다고. 저 여우 같은 년이 내 인생을 통째로 망쳤어. 하지만 그를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방 안에는 쉰내 나는 이불과 사채업자들이 보낸 섬뜩한 협박 편지만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김선영은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걸쳤던 모피 코트 대신 때가 찌든 낡은 점퍼를 입은 채 무거운 수레를 끌던 김선영은 길가 대형 전광판에 비치는 최이주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돌처럼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김선영이 수레 손잡이를 놓친 줄도 모른 채 전광판을 향해 손을 뻗으며 헛것을 본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희주네. 희주가 큰 상을 받네. 조금만 기다려라. 희주가 곧 좋은 차 끌고 와서 이 시어미를 모시러 올게야. 우리 희주가 원래 정이 많아서 나를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데 분명히 올 거야. 지나가던 행인들이 정신 나간 할머니라며 혀를 차고 지나갔지만 김선영은 무너진 자존심을 망상으로 채우며 비참한 현실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최이주는 부모님의 유산이었던 땅을 완전히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직접 첫 삽을 뜨는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최이주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삽을 굳게 들고 흙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드디어 우리 땅을 지켜냈어요. 더러운 돈에 물들지 않고 이제는 정말 힘든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곳으로 키워나갈게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승리의 결실이자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권도윤은 그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최이주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정점에 달한 그날 저녁, 최이주는 권도윤과 함께 대관람차를 타며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발밑에 두는 특별하고도 평온한 경험을 했습니다. 권도윤이 천천히 움직이는 관람차 안에서 최이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희주 씨,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이제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만 곁에 두세요. 최이주가 권도윤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며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복수가 끝나면 허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삶이 더 단단하고 뚜렷해진 기분이 들어요. 두 사람은 야경의 불빛을 배경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치유해주는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순간도 잠시 최이주의 비서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고요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에서
긴급한 첩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유리가 면회온 옛 동료를 통해 대표님에 대한 아주 악의적인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로펌 시절의 기록들을 조작해서 대규모 공격을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최이주의 입가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빛은 다시 차가운 얼음처럼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최이주가 권도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비서에게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신유리, 그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무덤을 파고 있나 보군요. 어떤 자료를 준비하든 상관없으니 배후 세력들까지 한꺼번에 뿌리 뽑을 수 있게 완벽히 준비하세요. 평화로운 야경 아래 다시금 불길한 전조가 드리우기 시작했고 성공의 기쁨 뒤에 숨은 또 다른 위기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유리는 차가운 구치소 창살 너머에서 도끼 어린 눈으로 최이주의 성공 소식을 지켜보며 자신의 인생을 망친 최이주를 같이 끌어내릴 마지막 독침을 갈고 또 갈고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찾아온 어둠의 그림자는 과연 최이주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을 다시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최이주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관람차 밖의 어두운 도심을 내다보며 자신에게 도전하는 악의 무리들에게 처절한 파멸을 선사할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귀환의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는 자신의 성체를 지키기 위한 더 치열하고 잔혹한 투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찬란한 성공의 정점에서 축배를 들어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최이주의 세상은 다시금 시커먼 먹구름 아래로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오전의 정막을 깨고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을 때 최이주는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장악한 추악한 폭로 글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최이주가 로펌에서 근무하던 시절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의뢰인의 증거물을 조작하고 상대 측을 협박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최이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내려 게시글 아래 달린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을 훑으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제까지의 찬사를 잊은 듯 최이주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가 일궈온 모든 성공을 가짜라고 비하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이 정교하고도 조작된 소동의 배후에는 구치소 안에서도 독을 품고 있던 신유리가 있었습니다. 신유리는 면회온 옛 동료 의사에게 자신의 비밀 계좌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자금을 넘기며 최이주의 평판을 완전히 뭉개버릴 가짜 서류들을 유포하라고 은밀히 지시했던 것이죠. 최이주가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서늘한 목소리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신유리, 이 여자가 기어이 제 손으로 무덤을 파는군요. 당장 로펌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원본 기록들 확보하고 반박보도 자료 준비하세요. 비서가 노트북을 가슴에 꼭 안으며 목소리를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강태호 상무가 기자들을 불러 모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난리입니다. 최이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이주가 창밖을 내다보자 신사옥 정문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한가운데에 선 강태호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듯 초췌하고 더러운 행색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광기 어린 집착으로 번들거리며 종이 뭉치를 높이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확성기를 입에 대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기자들을 향해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 높은 빌딩에 앉아있는 최이주의 실체를 보십시오.
저 여자의 부모가 과거에 강성건설 창업주에게 뒷돈을 대주고 사업권을 따냈던 비리 당사자들입니다. 강태호가 들고 있는 서류는 최이주의 돌아가신 부모님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둔갑시킨 조작된 비리 문건이었고, 기자들은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강태호는 부모님의 명예를 짓밟으며 자신의 몰락을 희주 탓으로 돌리려는 비겁한 연극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최이주는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부모님의 명예까지 더럽혀지자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을 받고 비틀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이 가빠와서 최이주는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권도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최이주의 떨리는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희주 씨, 절대 저들의 도발에 흔들리지 마세요. 강태호가 쥐고 있는 저 서류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년 전 기록을 교묘히 합성한 가짜입니다. 최이주가 권도윤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눈물이 고인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 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무덤까지 파헤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당장 내려가서 저 인간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권도윤이 최이주의 두 손을 꼭 맞잡으며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저들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블랙홀딩스 법무팀을 동원해서 언론사를 압박하고 저가짜 뉴스를 막아낼 테니 당신은 여기서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그러나 악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최이주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순식간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로 HJ 솔루션에 투자하기로 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투자 철회를 통보하며 회사의 자금줄이 급격히 막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권도윤의 블랙홀딩스마저 최이주를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특별조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권도윤이 집무실에서 연신 걸려오는 항해 전화를 처리하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희주 씨, 지금 배후 세력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단순히 강태호나 신유리만의 힘이 아니에요. 강성건설에 줄을 댔던 정치권 인사들까지 합세했습니다. 그들은 최이주라는 상징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들의 과거 치부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HJ 솔루션의 로비에서는 시어머니 김선영이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통곡하는 쇼를 벌이며 출입하는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이 경비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며느리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고 남편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부모 죽인 돈으로 회사를 세우더니 이제는 제 시어미까지 굶겨 죽이려고 들어요. 건물 밖으로 쫓겨나지 않으려 버티는 김선영의 비명은 로비를 가득 채웠고 그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리는 시민들은 최이주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이주는 CCTV 화면을 통해 로비의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김선영의 연기는 갈수록 가관이었고 그녀는 희주의 성공이 마치 자신의 희생 덕분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권도윤이 강태호와 접촉한 조폭들의 배후를 추적하기 위해 퇴근길에 차를 몰고 나갔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대형 트럭이 권도윤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비명을 지르며 달려간 최희주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권도윤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최희주가 권도윤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도윤 씨,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발 눈 좀 떠봐요. 내가 다 그만두고 당신 곁에만 있을 테니까 제발 무사하기만 해줘요. 응? 권도윤의 맥박을 알리는 기계의 날카로운 소음만이 최희주의 울음소리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이 모든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들은 신유리는 창살 너머로 희희낙낙하며 승리의 미소를 입가에 가득 띄웠습니다. 신유리가 자신을 돕던 동료 의사에게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최희주도 끝났네. 권도윤만 치우면 그 여자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해. 내 변호사한테 전해서 보석 신청 서류 당장 접수하라고 해. 내가 나가서 마무리 지을 거니까. 신유리의 눈빛에는 광기서린 탐욕과 최희주를 향한 뿌리 깊은 증오가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복귀 후에 누릴 화려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상대를 파멸시켰다는 쾌감이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최희주는 며칠 동안 잠 한순간도 자지 못한 채 권도윤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복수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도윤이 다쳤다는 생각에 뼈저린 후회를 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권도윤의 옷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녹음기 하나가 최희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녹음기 안에는 신유리가 구치소 내에서 브로커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거액으로 매수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생생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희주는 녹음기를 움켜쥔 손에 핏대가 설 정도로 힘을 주며 일어섰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던 그녀의 눈동자에는 다시금 서늘한 복수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증거들, 내가 절대 헛되이 쓰지 않을게. 당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모욕한 자들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주겠어. 최희주가 권도윤의 차가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차가운 표정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적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모든 범죄 증거를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박살낼 위험천만한 도박을 결심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최희주의 두 번째 복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유리와 강태호가 승리의 축배를 들려던 바로 그 순간 최희주의 차가운 반격은 소리 없이 그들의 목덜미를 겨누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최희주의 구두 소리가 병원 복도를 날카롭게 울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HJ 솔루션 본사 대강당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취재진과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당 내부를 가득 채운 뜨거운 열기와 웅성거리는 소음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살벌한 긴장감을 뿜어내고 있었고 수십 대의 중계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일제히 총구처럼 겨눠져 있었습니다. 최희주는 며칠 밤을 한숨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된 눈과 수척해진 얼굴을 짙은 화장으로 간신히 가린 채 무거운 걸음걸이로 단상한 마이크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최희주가 자리에 앉자마자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천둥 번개가 치듯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눈이 시릴 정도로 최희주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최희주는 책상 밑으로 숨긴 손을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맞잡으며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었고 이내 장내를 순식간에 정적에 빠뜨리는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첫마디를 뗐습니다. 최이주가 마이크를 고쳐 잡고 정면의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강태호 씨가 눈물로 호소하며 제시했던 저희 부모님의 비리 문건은 최근의 기록을 조작하여 만든 명백한 가짜 위조물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정밀 감정 결과와 문서 전문가들의 소견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벽면에 설치된 대형 화면 위로 강태호가 내밀었던 종이 뭉치가 사실은 특수한 인쇄 기법으로 최근에 출력된 가짜라는 증거들이 붉은색 표시와 함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최이주는 지체하지 않고 권도윤의 옷주머니에서 찾아냈던 소형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강당 안에는 구치소 내에서 브로커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거액으로 매수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던 신유리의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가감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유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속에서 신유리는 아주 고압적인 투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한테 가서 전해. 돈 몇 푼 받고 평생 입 닥치고 살 건지 아니면 내 손에 죽어나갈 건지 똑똑히 고르라고 해. 최이주 그 여자는 내가 나가면 바로 끝장낼 거니까 걱정 말고.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당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고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며 눈이 뒤집힌 강태호가 기자회견장 안으로 난입해 들어왔습니다. 강태호가 기자들을 거칠게 밀치며 단상 위로 올라오려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이주, 이 영악한 년아, 저건 다 네가 돈으로 조작한 거야. 어디서 가짜 녹음기를 들고 와서 사기를 쳐. 당장 저 기계 꺼. 우리 엄마하고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내가 오늘 너 죽이고 감옥 간다. 최이주는 강태호의 광기 어린 난동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이주는 미리 대기시켜둔 잠입 취재팀의 실시간 생중계 카메라를 강태호의 얼굴에 들이대며 더욱 또렷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주변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이주가 강태호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폭언을 묵묵히 받아내다가 서류 한 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강태호 씨, 당신이 방금 뱉은 모든 말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유리와 공모해서 권도윤 대표를 습격하라고 지시한 조폭의 자백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어디 이 영상도 조작이라고 한번 우겨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추악한 민낯을 다 보고 있습니다. 강태호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화면에 나타난 자신의 오랜 신복이 수갑을 찬 채 모든 범행을 실토하는 영상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강태호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할 때 강당 옆으로 설치된 휠체어 전용 통로를 통해 과거 신유리의 의료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힘겹게 등장했습니다. 피해자가 휠체어 바퀴를 직접 손으로 굴려 기자들 앞에 서서 피 맺힌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유리 저 여자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살인마입니다. 제 아이를 수술대 위에서 죽게 만들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돈으로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협박까지 일삼던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을 제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십시오.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다가 이내 신유리와 강태호를 향한 격렬하고도 뜨거운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어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최희주는 휠체어에 앉아 오열하는 피해자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그녀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태호는 도망칠 곳을 찾으려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이미 경찰들이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각 HJ 솔루션 로비에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위를 벌이던 김선영에게도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김선영이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으며 여전히 아나무인으로 악을 쓰고 있을 때 정장 차림의 형사들이 김선영의 앞을 가로막고 차가운 수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형사가 김선영의 팔을 거칠게 꺾어 잡으며 엄중한 목소리로 체포 이유를 고지했습니다. 김선영 씨, 당신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그리고 비자금 조성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김선영이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금속 수갑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 회사의 전주인이고 태호 엄마야. 희주야, 나 좀 살려다오. 우리 태호 어디 있니? 저놈들 좀 치워봐라. 기자회견장 안에서 도망치려던 강태호 역시 뒷문 복도에서 미리 매복해 있던 형사들에 의해 뒷덜미를 붙잡혀 바닥에 꼴사납게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사가 강태호의 등에 무릎을 올리고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태호 씨, 당신을 회삿돈 횡령 및 살인교사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권도윤 대표의 사고를 지시한 명백한 정황이 블랙박스와 통화 기록으로 다 확인되었습니다. 반항하면 더 힘들어질 테니 순순히 포박에 응하시지 그러십니까? 강태호는 흙바닥에 얼굴이 박힌 채로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소리쳤지만 그를 바라보는 기자들의 무수한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차가운 조롱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최희주는 연행되어 멀어지는 강태호의 뒷모습을 보며 10년 동안 가슴을 옥죄었던 지독하고도 길었던 악연이 비로소 끝이 나고 있음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보석허가 소식만을 기다리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신유리에게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교도관이 신유리의 방으로 들이닥쳐 신유리가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통신 기기들을 압수하고 보석허가 취소 명령서와 추가 기소 통지서를 그녀의 발등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교도관이 신유리를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사무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신유리 씨, 보석 취소됐습니다.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니 당분간 여기서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당신 의사 면허도 완전히 박탈되었습니다. 신유리는 통지서를 손으로 갈갈이 찢어버리며 미친 사람처럼 교도관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내 건장한 기동대원들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독방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신유리는 독방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대며 최희주의 이름을 저주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무렵 최희주의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권도윤이 드디어 의식을 회복하여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주치의의 긴박한 연락이었습니다. 최희주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겉옷도 챙기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힘겹게 눈을 뜬 권도윤의 수척해진 얼굴을 마주한 최희주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권도윤이 산소호흡기 너머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을 내밀어 최희주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권도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스럽게 내뱉었습니다. 희주 씨,
드디어 이긴 거죠? 당신이 다치지 않고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최희주는 권도윤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고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최희주는 비로소 적들이 파놓은 잔인한 함정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승리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악인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빠져 처절하게 무너지는 인과응보의 과정은 이제 단 한 톨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도 정의롭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최희주는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따스한 오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최희주의 눈빛은 이제 상처받은 피해자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승리한 위대한 포식자의 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으며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희주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지난 10년의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에 앉은 강태호와 신유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두꺼운 판결문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질 때마다 피고인들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강태호를 향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강태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태호가 옆에 서 있던 교도관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며 쉰 목소리로 법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 신유리 저 여자가 시킨 일이에요. 전 옆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전 정말 억울해서 이대로 못 갑니다. 옆에 서 있던 신유리 역시 징역 12년과 의사 면허 영구 박탈이라는 선고를 듣고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신유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깨물다가 옆에 있던 변호사의 옷소매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히스테릭한 웃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면허가 왜 박탈당해?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딴 면허인데 감히 누가 뺏는다는 거야. 이건 무효야. 항소해. 당장 항소해서 저 최희주라는 여자도 같이 감옥에 보내버리라고. 저 여자가 다 조작한 거란 말이야. 나만 죽을 수는 없어. 교도관들이 발악하는 강태호와 신유리의 팔을 억세게 잡아채며 법정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자 최희주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가슴속에 묵은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최희주가 느낀 해방감은 그 무엇보다 뜨겁고 강렬하게 그녀의 온몸을 감싸 안으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세상은 최희주의 승리를 완벽한 인과응보의 사례로 기억하며 그녀의 행보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면 한때 강성건설의 여제로 군림하며 며느리를 종부리듯 했던 김선영은 이제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공원 벤치에서 폐지를 줍다 쉬는 비참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김선영은 치매 초기 증상까지 겹쳐 지나는 행인들을 붙잡고 예전 시댁이 잘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늘어놓곤 했습니다. 김선영이 때가 찌든 점퍼 소매로 연신 흐르는 코끝을 훔치며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우리 며느리가 최희주라고 알아? 그 애가 곧 좋은 차를 보내줄 거야. 우리 집 칠순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데 그때 먹은 갈비 맛을 잊을 수가 없네.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아들이 상무님인데 금방 데리러 올 거니까. 김선영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손에 닿을 수도 없는 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채 과거의 영광 속에 갇혀 빈민가 급식소를 전전했습니다. 그녀가 누리던 화려한 보석과 비단 옷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타인의 손에 들어갔고 김선영에게 남은 것은 구멍난 양말과 쉰내나는 낡은 배낭뿐이었습니다. 최희주는 김선영의 소식을 비서를 통해 전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아가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며 철저하게 타인으로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자비는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사치스러운 면죄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최희주는 지난 고통의 세월 속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낙엽처럼 초라해진 김선영의 모습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강성건설은 최희주의 계획대로 공중분해되어 HJ솔루션의 건설 부문으로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최희주는 강성건설의 부패한 경영진들을 모조리 쳐내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던 성실한 직원들에게는 더 나은 대우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HJ솔루션의 대표실에서 최희주가 벽에 걸린 새로운 로고를 확인하며 옆에 서 있던 권도윤에게 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야 회사가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곳으로 변한 것 같아요. 강성건설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추악한 욕심들을 걷어내는 게 참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네요. 권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최희주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최희주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했을 겁니다. 당신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한 게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운 영웅이나 다름없어요. 최희주는 부모님의 유산이었던 땅을 지켜낸 것에 그치지 않고 그곳에 부모님의 이름을 딴 평화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성대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재단 마당에는 최희주가 정성껏 고른 나무들이 심겼고 과거 신유리에게 상처받았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최희주가 재단 설립 기념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희망의 터전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한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믿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권도윤은 최희주의 곁에서 묵묵히 박수를 보내며 그녀가 걸어온 험난했던 길 끝에 피어난 아름다운 결실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재단 행사가 끝난 후 최희주는 권도윤과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최희주는 정성껏 준비한 카네이션 다발을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으며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며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희주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묘비의 차가운 석재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명예 더럽혔던 거 제가 하나하나 다 닦아냈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정말로요. 권도윤이 최희주의 가냘픈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으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함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분 걱정 마십시오. 제가 평생 희주 씨 옆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켜드리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약속하겠습니다. 최희주는 예전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탐냈던 명품 시계와 보석들을 모조리 모아 자선 경매에 붙여 그 수익금을 전액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거실에는 더 이상 불행했던 결혼 생활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직접 고른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소품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최이주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보며 권도윤에게 문득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복수라는 큰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 가끔은 이 평화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권도윤이 희주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꼭 맞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하고 베푸는 길로 천천히 걸어갈 겁니다. 그게 당신이 가진 진짜 재능이고 제가 당신 옆에서 평생 보고 싶은 모습이니까요. 이야기의 대미는 최이주가 1년 전 그 모욕적인 칠순 잔치가 열렸던 특급 호텔의 대연회장을 다시 방문하는 장면으로 화려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이주는 이제 하객을 맞이하는 이름 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 호텔의 최대 주주이자 가장 귀한 손님으로서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최이주를 정중히 맞이하고 극진한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지배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최이주에게 조심스럽고 비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대표님, 오늘 연회장 점검은 만족스러우신지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주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연회장 내부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아주 맑아졌네요. 1년 전 이곳에서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이 풍기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었거든요. 호텔 정문을 나서는 최이주의 등 뒤로 붉게 물든 황금빛 노을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최이주는 호텔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권도윤의 차를 발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맑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복잡한 도심을 지나 탁 트인 한강변 도로를 힘차게 달릴 때 최이주는 차창을 활짝 열고 시원한 강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과거의 슬픔은 이제 한 조각의 추억이 되어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고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자신이 직접 그려나갈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만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이주와 권도윤이 나란히 걷는 한강변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끝으로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위대한 승리와 복수극은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희주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참담한 심정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희주 씨는 좌절하는 대신 용기를 냈고 악인들에게는 처절한 대가를, 자신에게는 화려한 성공을 선물했습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는 법인가 봅니다. 지금 당장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희주 씨처럼 곧 눈부신 아침이 찾아올 거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로운 보상과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